물류센터는 고추는 올라가도 8m, 10m를 다 이게 졌더라고요. 차세대 물류센터에서는 수익 구조도 고려하지만은 물류센터의 기능, 안정성, 작업자의 환경, 물류센터 상황에서 지금 다양한 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그룹이 동탄물류단지를 갖다 개발해서 한 2010년부터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하면서 2018년에 준공을 했죠. 거의 한 20만 평을 센터하면서 이 매수자는 ADF 자산운용 싱가포르 GIC가 지금 매수를 하면서 이런 안정적인 임대수를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매각한 대금으로 북여주 IC에 약 14만 평 이상 되는 15만 평 물류센터를 지금 확보해갖고 최근에 인허가가 나왔습니다. 아마 광주에서 한 50km밖에 안 돼요. 중요한 거는 거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개발하려면 이것도 뭐 2, 3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물류센터를 개발하는 건 너무 좋지만은 화주를, 어떤 화주를 유치해야 되고 어떤 조건을 가져가느냐,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평택 쪽에서도 좀 많은 의뢰가 와서 최근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박사님, 땅을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땅을 지금 매수하든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이 땅에다가 물류센터를 갖다가 인허가를 지금 다 받아놔서 물류센터를 갖다가 착공 준공하고 싶었거든요. 자, PF가 일어나기 힘든 게 2022년 하반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PF를 하기 직전이니까 일단 안심은 했겠죠. 근데 결국은 이 시장 상황이 1년, 2년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류센터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땅을 매수하는 것도 지금 타임에서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 관심을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오히려 기존의 물류센터 자율전용 사이트를 2025년부터 매수하면서 이 상황을 갖다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안성 쪽, 여러분들 양재에서 안성까지면 한 60km, 65km거든요. 근데 안성에 물류센터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물론 남사면도 이제 생긴 지 오래됐지만요. 그 다음에 주변에 물류센터가 그냥 보면은 사이트별로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과잉 공급시대에서 이제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는 기존의 사이트 공실들이 다 채워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 선택받지 못하는 물류센터는 좀 걱정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렌트풀이나 일단 금융 비용을 막기 위해서 금액을 낮춰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화주라든가 거점별 이 기업들이 어디를 선택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물류센터를 갖다가 개발할 때 제조업이나 유통기업이나 물기업 중에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갖고 있고 화주 위치로서 본인이 화주 물량, 거래처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그 사이트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되겠죠.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제조, 유통도 하면서 제조는 이제 다 해외에서 소싱하든가 국내 기업에 납품을 받고 있지만은 유통을 하고 있고 실제 물류망을 갖고 있는 다이소의 사례입니다. 다이소도 불과 2012년에 남사면에 지금 한 1200억 투자해서 자동화 물류센터를 만들었고요. 여러분들 기흥IC 가다 보면 초창기에 있는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약 9,000평 정도 되네요. 거기 물류센터가 2003년, 4년에 지금 오픈해서 20년 지난 물류센터거든요. 최근에 이제 쿠팡이 물류센터를 쓰다가 쿠팡이 이제 아마 올해 지금 상황이 쿠팡도 자꾸 물류센터를 갖다 5년 계약하다가 거점이기 때문에 거점을 자꾸 지금 재배치하면서 지금 옮기고 있거든요. 다이소 같은 경우도 물류센터를 갖다가 지금 기흥에 남사면에 1200억 투자한 그 물류센터 2012년 이후에 2019년에 부산에 물류센터를 갖다 크게 졌고요. 또 2, 3년 후에는 여러분 우리나라 세종시에 물류센터를 갖다가 한 약 4천억 원 정도 땅값 토지 매입해서 투자해갖고 4천억 원 미만의 지금 물류센터를 갖다 지금 4만 평대 물류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주의 물류센터는 아직까지 뭐 이거는 이제 양해락서 MOU 쓰면서 지금 확보하겠지만은 양주의 물류센터를 2028년 목표로 갖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5만 평 이상의 최대 물류센터. 그 위쪽에 이제 거점이 없다 보니까요. 기존에 이제 다이소 같은 경우는 국내 올해 매출 규모가 2023년 3조 4천억 원에서 올해 한 4조 원 정도 갈 것 같아요. 시커머스의 영향보다도 국내 물류 점포,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점포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1,680개 점포, 올해 한 6개 점포가 는답니다. 그만큼 많은 점포가 이제 배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정된 자사 물량이 있는 사례가 될 것 같고요. 또는 지금 저는 편의점의 점포수 일하는 거 CU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CU도 진천에 메가허브 터미널을 만들면서 본사 기능 갖고 가다가 최근에 2, 3년에 기흥의 SKVR에 이제 18층으로 이제 본사 기능을 옮겼는데요. 물류 거점을 중간에 두다가
지금 2년 안에 부산의 허브 거점을 지금 약 4만 평 미만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U도 그렇지만 저기 다이소도 해외에서 물량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해외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주요 거점으로서 부산, 수도권,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38만 명으로 진짜 가장 급격히 늘었던 세종시, 이런 주요 거점으로 이제 어떤 물류 거점을 움직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최근에 안성에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 동아 소시오의 물류회사가 있습니다. 용마 로지스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안성의 물류 거점을 A동, B동, 최근에 뭐 A동은 2000년대 중반에 만들었고, 여기를 이제 컨베이어 소타로 이제 다 분리시키고요. B동은 3PL 보관도 하면서 이제 전국 거점을 갖다 해주는데, 전국에 배송센터 한 6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허브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자사 물량이 있는 기업들은 그만큼 물동량 창출되겠죠. 참고로 용마로지스도 1년간에 물동량 창출이 약 10,000평 정도의 물류센터가 필요할 정도로 지금 캐파가 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용마로지스는 매출 규모가 3,500억 원 후반, 약 3,600억 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자사적으로 물동량이 창출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거점을 확보해서 지금 자사 물량, 물류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대다수 이제 물류기업, 대한통운을 보니까 물류 거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유통위중에서 저하고 좀 마정수 교수님하고 같이 대한통운이 물류 거점이 가장 많냐, 또 쿠팡이 많냐 했는데, 해외 거점까지 포함하면은 대한통운의 거점이 단독 1위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1930년에 물류회사로서 최초의 물류기업이 대한통운이었고요. 2012년에 CJ가 인수하면서 CJ 대한통운으로 좀 달려가는 기업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점을 자사가 물량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하고요. 지금 제가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의 거점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주요 허브 거점을 어디 두면서 가야 되는데, 최근에 부산의 기장군의 물류센터, 동부산 쪽에도 물류센터가 이제 올해 한 10월, 12월에 준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처 기업들이 이 거점을 자기네가 이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에 따라서 앞으로 3분기, 4분기 승부가 좀 나올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남양주 가면 저 끝자락에 하나 있는 게 화도입니다. 근데 화도아씨 가기 전에 남양주의 물류센터도 이제 아마 2024년 6월 지금 준공 목표로 달려갔는데 좀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이것도 10,000평 이상의 물류센터, 지하 2층, 지상 4층이거든요. 자, 이런 물류센터들의 거점은 상당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그 거점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화주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들 고려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화주가 제조가 되든 유통이 되든 또 물류기업이 되든 거래처 관계에 따라서 화주가 이 거점을 어떻게 확보냐, 그 부분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또 대구 밑에 대구하고 양산하고 부산 거점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거점도 애매모호한 거점이 아니라 과거에는 그쪽으로 많이 좀 진행했습니다. 그럼 최근에는 그 거점도 중간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거점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화주, 물류센터하고 수배송을 움직이는, 물량을 움직이는 본사 조직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이 그림 그리면 보통 3분기, 4분기에 거의 중요한 얘기가 다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기업인들도 참고하시겠지만은 보통 3분기 되면 어떻죠? 내년도 사업 계획을 만들죠. 팀장들이 만들고 사업부장이 같이 만들어갖고 거의 3분기 후반, 4분기 초에는 어때요? 회사의 대표님이라든가 그룹에 발표하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의사결정했던 사업부문 대표들, 뭐 상무, 전무급의 총괄을 맡으신 분들은 어떻죠? 이분들은 12월, 1월에 인사이동이란 뭐 재임해야 된다, 해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사항도 거점의 의사결정자들은 본사 조직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물류 현장의 센터적인 역할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보면서도 그렇고 다양한 얘기를 갖다 현장 얘기, 거래처 관계를 보면서 저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센터장만 움직여서 물동량이 움직인 시대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불과 코로나 지나면서 바뀐 게 뭐냐, 본사 조직, 인프라팀, 자산운영팀에서 물류센터 거점과 다 링크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류센터에 들어가는 주요 고가품들, 장비, 기계차 관련된 액수가 큰 규모 같은 경우는 다 본사 조직에 다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센터장들이 움직여서 규모가 작은 1,000평, 2,000평 정도는 아직까지 괜찮겠지만은 신규 물량을 창출하는 거, 또는 기존의 물류센터의 규모가 큰 것 같은 경우는 본사하고 센터장, 실전부대하고 두 쪽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사의 헤드의 의사결정자하고 물류센터의 센터장, 이 두 포스트를 공략하는 게 화주 유치의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류센터 부동산이 뭐 지금 많이 시장에 나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 화주 유치를 채우고 물류센터의 가치를 올리고 이 상황이 계속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을 한번 좀 정리해 보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신규 투자는 막히고 금리는 올라가고 화주 이체는 어려워지고 그래서 지금 PFA에서 지금 재연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년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국의 금리가 3.5기 때문에 잘 막아서 저금리로 막은 경우는 5.5에서 6%까지만 해도 금리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1년 연장이 아니라 3개월, 6개월로 계속 재연장한 경우에는 금리가 10에서 많게는 15% 이상까지 가는 상황이 지금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이 금리 문제에 관련해서 물류센터가 진짜 어디까지 버틸까? 그것도 저도 이제 물류센터 부동산을 관여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좀 상당히 안타까움은 금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장 상황이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장 상황 한번 좀 참고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나 중국은 우리나라 땅의 100배입니다. 그러니까 물류센터를 높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가로 해갖고 뭐 우리가 3방향 지게차 뭐 10m 이렇게 해갖고 이 비싼 지게차를 통해서 이걸 갖다가 물류를 작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땅이 넓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선진국의 물류센터 어쩌죠? 층고는 낮고 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통해서 쇼핑몰처럼 한참 돌고 구경하는 동선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선이 기니까 이미 2014년에 아마존은 키바 로봇을 갖다 인수하면서 이 동선을 고려해서 진짜 포장할 수 있는 이 거점까지 로봇이 갖다 주는 어떤 시스템 구축을 한 거고요. 또 일본과 한국은 사실 토지 면적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가층으로 좀 높게 적겠죠. 그냥 우리하고 다른 거는 일본이 지진이 있다 보니까 보통 층고가 6m 이하, 3단 쌓기가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에 층고를 갖다 그냥 9.5, 10m를 갖다가 이제 4단, 5단까지 쌓는 이 층고 구조를 했는데 지난번에 기업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미팅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1층, 2층은 하중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요즘은 2.5톤 다 지키고 있어서 중량물 같은 경우, 벌크 같은 경우는 한 3개만 올라가도 801kg, 1톤이니까 3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중의 어떤 계산도 있고 하지만은 위에 층으로 올라가면 층고 낮아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 물류센터는 고층으로 올라가도 8m, 10m를 다 이게 졌더라고요. 자, 예외적으로 어디에 장지동에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보면은 6m의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층은 일본이나 산중국 했던 것처럼 파크, 주차시설로 만들었고요. 김포고천의 물류센터도 기존에 있던 NQ 로지스틱스가 했던 센터 포함해서 다 층고가 낮거든요. 그래서 층고가 높으면 용적률을 차지하면서 그만큼 수익구조를 올리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 센터가 정답이다 아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차세대 물류센터에서는 수익구조도 고려하지만은 물류센터의 기능, 안정성, 작업자의 환경 이런 쪽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 좀 가고 있는 차세대 물류센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거의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물류센터 부동산 시장 상황은 조금 흐름이 전환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실사례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말, 올해 24년 진행하면서 물류센터의 공시를 채워서 했던 물류센터가 지금 사실 매각해야 되는데 글로벌의 국내 토종도 그렇지만 자금력 있는 해외 투자 기업들도 관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올해 데이터 보시면은 올해 물류센터 매수 매각 거래 대금이 상당히 지금 적은 편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 시장에 아직까지는 관망하고 있고 4분기 아마 연말에 이제 제가 볼 때는 경매 공매가 많이 나오면 연말에 투자 잘하는 운영 회사들도요 기본적으로 1년에 몇 건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너무 안 해도 실적을 올려놔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4분기는 매수 매각에 호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좀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같이 우리나라 지금 물류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부동산에 많은 분들이 투자했고 과거에는 물류센터 부동산보다 어디 있죠? 유통, 호텔, 오피스 이런 쪽 투자하다가 물류센터 부동산도 상당히 좋은 시기에는 8에서 10%까지 물류센터 부동산이 높은 투자 수익률을 가져다 줬지만은 최근에는 뭐 4% 후반, 5% 아마 내년 되면은 6%까지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해 보면서 이 시장 상황을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보시면서 또 보고서도 지금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저는 제가 오랜 동안 경험한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키워드를 한번 제시했으니까요. 어디까지 시장 환경은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에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상황 여러분들 고려하시면서 조철희 박사의 지금 물류부동산 시리즈 앞으로 계속 진행하니까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방송을 뵈면서 여러분들의 좋은 기회와 투자가 좋은 쪽으로 지금 전환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